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에다가 글도 쓰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뭐 가장 인기가 없는 컨텐츠인데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시나요? 라고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미술 작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업실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소음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제가 무슨 뭐 좌파 쪽을 옹호를 하거나 우파 쪽을 옹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딱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리고 기본소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도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좀 분명한 거는 지금은 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좌파 쪽이나 우파 쪽이나 둘 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언제 도입을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쟁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쟁점인 거지,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게을러져 가지고 뭐 공산주의 사회들처럼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쉬운 개념으로 아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도 요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좀 받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그걸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실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실행.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일단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전쟁을 할 때 당위성, 뭔가 명분을 찾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실리적인 명분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없으면은 애초에 뭐 내가 할 이유가 있든 말든,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때릴 힘이 없으면 못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가 아니라 뭐 어떤 시대라도 상관없어요. 조선시대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 왕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뭐 왕의 생일일 수도 있겠죠. 전 국민에게 뭐 고기를 나눠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해보죠. 뭐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왕이 전 국민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고기를 가지고 고기를 나눠주면은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추측이지만, 그러면은 각지에서 걷어들이는 그 공산물들, 그러니까 이렇게 진상품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덜 걷어들이고 각지에 지령을 내렸을 거예요. 나한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기로 했었던 얼마치를 그냥 너네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 국민들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지 못했을까요? 전 국민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90%는 전 세계 국민들이 그 고기를 먹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서 관리들이 삥땅을 치겠죠. 그리고 자, 왕의 시선은, 왕은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왕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었거니와,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돌아다닐 수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라고 해도 그냥 뭐 한양 정도 돌아다니는 거였겠죠. 뭐 중국의 황제다 이런 거는 전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 그쪽에 되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심어 놓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듣느냐가 중요할 텐데, 아무튼 뭐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잘 보고를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고기 이 정도는 아마, 자 중간에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삥땅 치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 준 다음에 전 국민들에게 고개를 드렸습니다. 뭐 전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의 전하에 뭐 성은에 감복하였사옵나이다 막 이러면서, 이게 왕은 진짜로 전 백성들이 고기를 먹은 줄 알고 허허허 웃으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시대는 그랬고, 조금 더 시대가 발전을 해가지고 자, 이 이후로 중간에 그냥 아예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주의. 자, 이러한 그 뭐지? 뭐 부자들 그리고 몇몇 귀족들만 잘 사는, 그리고 중간에 삥땅 치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를 타파하고자 만들었던 게 이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제 소련이나 아니면은 중국 공산주의, 뭐 지금 북한도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가 가진 부를 다 같이 나눠 갖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회주의 그냥 이거를 배급 체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온 국민이 부를 다 나눠 가지고 부의 쏠림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죠?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배급을 하더라도 삥땅을 치는 중간 관리직이나 아니면은 권한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배급을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배급을 하는 사람일 뿐인 건데, 자기들이 인간이라는 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뭐 한 100명한테 요만큼씩 줘. 그러면은 저기 근데 제가 그냥 거기 저만 하나 더 가지면 안 될까요? 남는 거 하나? 그러면은 그래, 남는 건 네가 하나 더 가져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삥땅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 뇌물이나 아니면 삥땅 치는 수준이 우리처럼 뭐 몇억, 몇십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몇 천억,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삥땅을 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가 이제 고도화가 되고 현대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삥땅 친다기보다 아무튼 자기가 잘 먹을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이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거를, 이게 왕정 국가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든지 사람에게 맡기니까 중간에 삥땅을 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좀 아프리카도 이제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런 데 가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을 들고 가야 된다는 고 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견적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삥땅을 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삥땅을 많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삥땅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중간에 여러분들 뭐 유럽이나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곳에서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험을 해봤었는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논의의 쟁점이에요. 뭐 이것도 그 여러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나 길어지니까. 자, 그런데 자,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전산한 시스템이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사실은 몇 번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가 ATM기로 밤에 송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송금이 안 돼요. 다음 날에 은행원이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금 같은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지 용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이 전산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현금을 그쪽 가면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카드를 쓰는 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세금 신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의 소득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을 나눠줌에 있어서도 되게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뭐 미국 정도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미국도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나라가 또 좁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하는 시스템에 적응을 해서 돈을 이제 받아갔지만 한 5% 정도만 이게 소요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국가에서 뭐 한 1, 2%나 5% 정도까지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 뭐 텍사스 주에 가운데 사막에 사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못 가져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거니와 생각보다 그런데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우리나라만큼 높지가 않다라는 그러한 단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고립되어 있는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죠. 어떤 종교 마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곳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내가 부딪히려면은 인간들끼리 부딪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전산 시스템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겁니다. 뭐 홍콩이나 싱가폴 뭐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홍콩이나 그런 데들은 지금 이제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되게 현명했었던 게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진짜로 줘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마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진짜 현금을 줘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전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을 어떻게 나눠줬죠?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은평구에 사니까 은평구에서만 쓸 수 있는 뭐 또 매출이 어느 정도 이하인 데만 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거를 다 전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 돈으로 뭐 핸드폰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핸드폰사에서 기본적인 그 가격에다가 뭐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뭐 줄 수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좀 10억 이하의 매출이 되는 곳에서만 쓸 수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서민들이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면 그걸로 도박을 해버리거나 저축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조금 이제 쉬운 이유인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내가 전 국민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지금은 근데
내가 누구한테 하달 해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접 국가에서 맘만 먹으면은 그냥 바로 국민들의 통장에, 자, 바로 국민 통장에 꽂아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느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까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국민에게 그냥 꽂아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까지, 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납두면은 그냥 다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삥땅 치는 사람이 워낙 많았고 그거를 타파하고자 사회주의도 생겨났지만, 사회주의 역시 인간에게 맡겼더니 삥땅을 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더라. 근데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줄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 자, 이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 아이고, 왜 멈췄나요? 자, 재난소득을 논의하게 된 이유 잠깐 포토샵이 튕겼었는데, 자, 이거를 사실 길게 설명을 하자면은 며칠을 설명을 해도 좀 모자라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양적 완화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 얘기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 애초에 근본위제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근본위제. 자,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내가 금을 뭐 적은 양이면은 금하러 가지고 다니던가 그렇게 하겠지만 맨날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걸 은행이라고 해보죠. 처음부터 은행이라는 명칭은 아니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은행이라고 하면은, 자, 금을 은행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금을 맡겨놓고 은행에서 여기다가 뭘 주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폐인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돈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뭐 증서 같은 거죠. 증서인데, 그러니까 이 증서를 가지고 오면은 이 증서에 써 있는 만큼 금으로 바꿔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돈이 생겨난 시작입니다. 금을 계속 막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금을 사람들이 여기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 증서를 줘요. 이만큼의 이거는 금이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오면은 이 사람이 오던 다른 사람이 오던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자, 화폐의 가치라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화폐는 바로 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금이 있는 만큼 돈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을 더 캐내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옛날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남미 같은 데서 은을 엄청나게 캐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은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그 은이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데로 들어가고 전쟁도 나고 뭐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데가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금을 미국에다가 맡겼었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그 우리가 맡긴 금 어디 갔냐 했더니 어? 옛날에 다 썼는데 라고 했었다가 아무튼 뭐 돌려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뻗팅기다 돌려줬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랬어요. 옛날에는 개념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제 송두리째로 최근에 들어와서 깨져버린 게 있죠. 뭐냐면은, 자, 양적 완화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는 3살짜리 아기들도 다 아는 거니까 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된 게, 그것도 뭐 언제부터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이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독일에서 하이퍼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맞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 아주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자, 이거를 지우고 얘기를 해보면은, 왜냐면은 독일은 어마어마한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배상금이 있었습니다. 자, 배상금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가진 돈만으로는 이거를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진 않겠지만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 자체가 돈을 찍어낸다. 찍어낸다라는 건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하고 요때하고 좀 다른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돈을 찍어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에서 돈이 많아진다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었을 때 뭐 엄청나게 막 이만한 그 화폐 덩어리를 가져가야 빵 하나 살 수 있고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또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라는 것이 어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돈을 마구잡이로 찝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경제의 그 정설 같은 이론이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만든 게 유로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유로화를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 유로화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독일이고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런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은 이 화폐 가치의 유로의 통합 때문에 오히려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니까 뭐 나중에 뭐 제가 하긴 좀 그렇고 찾아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폐라는 게 이러한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미국이 언젠가부터 미국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갑자기 막 찍어냅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이제 이때 이런 거를 할 때도 사람들 간에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보다 뭐 지금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가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돈은 늘어나고 있기는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너무 세게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후폭풍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초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게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라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막 찍어내는데 이 돈이라는 게 달러가 전 세계에서 거의 통용이 되는 통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그것에 대해서 후폭풍들을 다른 나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미국이 저런 짓을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패전국이었을 때 뭐라고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거나 아니면 국제 기구들도 다 미국에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게다가 이런 달러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는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거의 뭐 전 세계 1위의 기업들에만 그 주가가 몰리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주식 거래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 주식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 세계 1위 기업들의
그 뭐 개미들이다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그 돈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디테일한 부분이 좀 틀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었을 때 약간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뭐 이걸 연준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경기가 하락하잖아요. 경기가 하락하면은 옛날에는 경기가 하락하면은 주식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기가 하락하면 오히려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쉬워요. 왜냐면은 기업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연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지원금을 줄 거라는 거죠. 지원. 이 달러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어렵고 뭘 하면은 돈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줄 거야. 지금까지 달러가 찍어낸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달러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눈치를 보다가 코로나니까 우리도 좀 할게 하면서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이미 뭐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였었던 상황이 엄청나게 오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업이 돈이 있으면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가 않고 그냥 주식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회사에서 사주면은 이 채권,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줬어요. 돈을 줬으면 그걸로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좀 긴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왔었던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지원을 해줬더니 이게 자산가들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산가들에게 쏠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이거를 그냥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현대사회로 오게 되면서 근본이지에서 돈을 찍어내면 된다로 약간 조금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다들 그냥 뭐 그때 갈아서 하겠지라고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돈을 너도 찍어내? 야, 코로나니까 우리도 좀 찍어내자. 약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은 나라는 섣불리 돈을 찍어냈다가는 난리 납니다.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그런가? 아무튼 뭐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려우면은 기업에다가 돈을 막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경우 있죠. 이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막 줬더니 이거를 뭐 빚을 갚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회생하는 데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운영진들이 그 돈을 지원받은 돈을 빼돌리고 그냥 날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을 기껏 찍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거나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에 사람들의 돈이 왜 이렇게 몰리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이게 몇 번의 학습 효과인데,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이 어디로 쏠리냐 했더니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쏠린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부동산 두 가지로 흐르게 됐는데, 부동산과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약간 의아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자, 돈을 찍는다라는 거는, 돈이 양적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돈의 양이 100이었다가 1000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냥 짜장면이 값이 10배 오르는 거고, 부동산 값이 10배 오르는 거고, 결국에는 돈을 찍어봤자 또이또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산 화폐 가치가 10배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냥 모든 가치가 10배가 하락을 하면은 어차피 그게 또이또이니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은 그동안 10배밖에 안 올랐지만 집값은 100배가 오르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더니 이것들을 엄한데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자유경제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을 찍어냈는데 그 실제 실물 경제에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을, 자, 100을 풀었으면은 이 중에서 진짜 한 7, 80%라도 돈이 이렇게 돌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100%의 돈을 뽑았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돈들의 거의 한 90% 이상이 부동산 산이나 아니면은 주식으로 흘러버린다라는 거죠. 자, 쉽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을 받았어요. 재난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몇 달 안에 써야 된다라는 기한이 있었잖아요. 어디다가 써야 된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100%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영리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돈을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저축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돈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껏 돈을 풀었는데 시중에 돈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겪고 있겠지만, 뭐 빚을 내서 사든 아니면은 뭐 내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든 저축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돈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집값이 10억이면은 내가 30년 동안 그냥 밥에다 간장만 찍으면서 모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안 쓰거나 아니면 집을 미리 질러 놔가지고 빚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풀려가지고 자산의 가치들은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슈퍼 리치들이 생겨나잖아요. 아마존의 CEO가 이제 뭐 엄청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근데 주식도 물론 돌아가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 묶여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아무리 찍어봤자 이 돈이 경제를 살리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그냥 다 자산으로 흘러가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가네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계속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쉬운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었지만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그 국가가 처음에 기대를 했었던, 물론 기대를 안 하고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그 경제가,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큰 뭐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한, 자,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게, 자, 돈을 넣으면은 기업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 있으면은 이게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옛날에 조선시대는 나눠줘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대통령이 기업가들을 몇 명을 만나가지고 하고 너 사람들한테 일임하고 저기 몰아주고 해야지. 어차피 옛날에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국가 돈을 직접 싸줄 방법이 어차피 없었어요. 예,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낙수 효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배가 불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삥땅을 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기업이 너무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국영기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국영기업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국영기업은 그런 이익을 개인에게 주면 안 되는데 그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관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헤쳐먹는 거죠. 그래서 돈을 푼 것만큼의 국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예. 아무튼 이게 꼭 기업만 있는 건 아닌데, 돈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풀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자꾸만 자산 쪽에 자산이 커지는 효과가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 낙수 효과가 아니라 좀 요즘에 뭐 언어가 있던데,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그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시적인 돈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먹고 자고 옷 사고 뭐 하고 네가 진짜로 이거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자, 이제 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기존 방법으로 돈을 풀다 보니 하니까 돈들이 다 어디를 갔냐?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기업 가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가고, 이거 자체는 어떻게 됐냐?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 거 자체가, 돈을 푼 게 실물 경제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시는 실물 경제는 개판인데 왜 주식이 올라가지?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풀어버렸던 돈들이 그냥 주식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거랑 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쉽게 지금까지 좀 길게 봐서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적 완화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돈을 찍어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거를 각오를 하고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사실은 이거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원 확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제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지 못하지만 어차피 돈을 찍어낼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낸다고 이미 거의 선언을 하기도 했고 돈을 찍어서라도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찍어낸 돈을 어디다가 푸느냐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걸 뭐 찍어낸다고 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근데 아마 비중 조절을 하겠죠. 기존에 이쪽으로 가는 돈들이 있지만 이거를 100%다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건 제가 봤을 때 무리예요. 근데 기존에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돌아갔었던 그런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줬던 돈 같은 거를 좀 막고 이제 기본소득으로 하는 거를 좀 전환을 하고 이 비율 조절이 있어야지 기존에 하던 것도 100%다 하면서 이거를 이쪽도 한다라는 건 그거는 100% 무리예요.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양적 완화도 어차피 돈을 찍어낼 거기 때문에 이 찍어낸 돈을 어디로 보내게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이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국민에게 보내주는 거라는 거죠. 국민에게 보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이쪽이랑 연결이 안 되고 시간 제한이 있고 용도 제한이 있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주거가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월세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월세 지원을 국민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월세가 올라가는 효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 기본소득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재난 지원금처럼 그냥 동네 마트라든가 고깃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바로바로 동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금액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월세나 뭐 그런 데도 좀 조금만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형식으로 지원이 될 거고 재난 지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소득으로 월세를 하게 되면은 월세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42분짜리 지금까지 42분을 했었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왕정시대 아니면은 이렇게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중간에 삥땅 치는 놈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렇게 되고 자 아주 진짜 기본적인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이유 자 현대시대에서 이제 근본이제가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근본이제가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양적 완화의 시대가 있어서 돈을 찍었으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했더니 그 돈들이 이 경제가 돌아가는 실물 경제에 돌아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기업가들의 자산 가치만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물 경제는 개판인데 부동산하고 주식은 끊임없이 오르더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다 저축을 하거나 버는 돈 버는 족족 부동산 주식으로 다 쏠리게 되더라. 그렇게 되니까 실물 경제는 더 개판으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내가 돈을 양적 완화로 찍어내는데 지금처럼 찍어내서 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다이렉트로 국민들에게 쏴주는 게 실물 경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주의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삥땅 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회주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회주의가 되려면은 지금처럼 전산화 시스템이 갖춰져서 전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직접 돈을 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또 가능한 나라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거의 몇 나라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에게 했죠 이미.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에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정착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예술가니까 예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뭐 예술인 지원금이 있다라 그래서 예술가들이 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잘 못 받아요. 그리고 모든 지원금이라는 거는 특정 사람들에게 주다 보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는 뭐 시인이 있었다는데 시인이 이 공고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핸드폰비도 못 내고 컴퓨터도 못 하는데 그 공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타가는 거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지금 돈을 풀었더니 특정인들에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몇 명 뽑아가지고 주는 것보다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한 가지 측면도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많은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를 가르는 것 자체가 그 인적 소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번 좀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들한테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헤아리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한 걸로 이거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2019년에는 돈을 잘 벌었었는데 2020년에는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아니면은 2020년까지는 돈을 잘 벌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군요. 2019년까지는 돈을 잘 벌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완전 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터지고 더 잘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19년보다. 그럼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데 작년에 신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이게 반대가 된 상황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게 나눠주는 거를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뭐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아무튼 오늘 좀 긴 영상 봐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뭐 개인전도 끝났고 지금도 물론 많이 바쁘고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금 뭐 페어도 하고 있고 내일은 또 저 다른 전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요즘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왜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지 물론 다얘기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은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